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28일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설명 잠시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소명을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수 진영에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윤어게인을 그것도 가장 중심에서 외치던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데리고 가서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노를 주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고, 인사검증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제대로 이번에 점검하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장 청약 이런 것들 세평조회야 지금 하기 좀 힘들었던 그 보안 유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장 청약에 있어서 위법한 청약의 의혹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또 청와대에서 결단하게 된 이유인 것 같고,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기는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상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있었고 자질이 부족했던 부분, 이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만큼은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기획예산처라는 중요한 부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상대 진영에 있는 인사를 지금 후보자로 지명을 했었던 것, 여기에 담겨있는 탕평 인사라든지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통합을 하겠다, 모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지만큼은 정말 국민들께 저는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후보자가 좀 더 이제 이런 자질이나 이런 검증을 잘 통과해서 따라와 줬더라면 이제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더 빛났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별개로 나눠서 대통령의 의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통합의 의사나 의지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검증을 결국에 넘지 못한 거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고 처음이자 마지막도 다 국민 눈높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인사철회 결단을 내린 부분은 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미묘한 부분이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여러 가지 자료로 봤을 때 청약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검증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인사 실패가 아니고 제도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라고 했던데,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가 SNS에 명백한 인사 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명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거는 좀 밝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에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그러면서 청약이 굉장히 당첨이 어려워지면서 이 가점을 통한 당첨에서 이러한 부정 청약이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경우도 이제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것처럼 해서 부정
부정청약으로 당첨이 됐다 하여 입주를 하고 약 한 1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청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당시 국토부는 어떠했냐면 그 청약 취소된 사람의 그 교통카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를 야밤에 어디서 썼는지 이런 내역들까지 다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청약 취소를 유지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일국의 장관을 검증하고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 청약에서 부정적인 청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 정보기관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검증 시스템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또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 전 국민의 빈축을 산 수십억 또 50억이 넘는 돈이죠. 그러한 시세 차익을 얻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청약을 유지시켜 준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겠는가. 지금도 그러한 부정청약으로 청약 취소된 사람들 모여있는 그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글 한 번만 읽어봐도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게 적용됐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후속적으로 뭐 청문회가 끝났고 그다음에 인사 철회가 됐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미 이제 수사 단계로 진행되거나 넘어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고 또 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뭐 국토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지 않나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과 별도로 사실 청와대에서 그러면 검증 제대로 못했다, 인사 참사다라고 국민의힘이 그대로 주장만 하기에는 저는 국민의힘도 약간 나 뜨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정무수석도 말씀하셨지만 보수 진영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에 지내셨고 그리고 5번이나 공천을 받았잖아요.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정치 신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검증이 처음이니까 이걸 다 놓쳤냐라는 뭐 비판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5번이나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정당에서 뭐 국회의원 공천 받는 것과 장관 검증은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공당에서 공천을 하거나 또 선거에서 공천해서 후보를 내밀었을 때 일단 이 후보도 뭐 정당의 공천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자질상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보라는 얘기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적어도 5번 공천을 했으면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만 손가락질하면서 인사 참사다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 5번 공천된 과정을 단순히 그냥 국회의원 공천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이거는 여야를 할 것 없이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각자 자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공천을 어떻게 하면 더 검증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돌아보는 이야기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 탓만한다라고 해서 이혜원 후보자가 갑자기 진보 진영의 정치 신인이 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했다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 어떠한 조사 권한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정당 공천 시스템이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재선 의원이 될 때까지 민주당 안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시스템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정보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 권한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법적 근거도 있고 지금 이제 이 부정청약 문제가 뭐 위장 미혼은 해당이 안 된다는데 그게 아닌 게 이 위장 미혼에 해당되는 그 아들이 어디에 거주했느냐가 지금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과연 거주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인데 이게 전세 계약이랑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부정청약자 조사할 때 하는 정도의 조사만 했으면 돼요. 딱 그 정도의 조사만 했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명백한 임사 검증의 실패고 이게 지금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대통령의 이 지명부터 인사 철회까지가
굉장히 또 전략적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되는 결단의 계속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사 어쨌든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지명할 때 보여줬던 이 탐평과 통합의 의지는 정말 명확했고요. 그리고 청문회까지 거치면서 국민검증을 거쳤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사실 대통령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지금 행보인 건 분명하다.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BS 검증팀이 이제 기자 칼럼 쓴 게 눈에 띄었는데 이제 3명으로 된 기자 검증팀이 결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주보까지 뒤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도 좀 미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근데 이제 호떡 굽는 곰돌이님은 인사 시스템 잘못된 건 맞지만 그걸 정부만 사과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하셨고, 또 박수영님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이거 좀 창피한 일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이제 지금은 전 후보자가 된 이해운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면 참 이분이 정말 여러 곳에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위장미혼 이른바 그 위장미혼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 부부가 결혼식 이후에 파경에 이를 상황이라 혼인신고를 못하고 함께 살면서 마침 청약 가점을 높게 받았고 마침 청약에 당첨됐고 마침 부정청약 점검 결과 발표한 다음 날에 다시 합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장남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했다가 청문회 직전에 말을 바꿔서 사회기여자 전형인데 뭘 사회기여자 전형인가 했더니 조부의 훈장으로 들어갔다. 특히 뭐 할아버지 찬스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병역도 그래요. 차남과 삼남은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직주 근접 공익근무를 했다. 그런데 이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받은 공익근무 요원이 공교롭게도 이해운 전 후보자의 이남과 삼남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여러모로 봐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 3대 영린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너무너무 살면서 힘든 3가지가 있는데 이런 주요 공직자에 올라가실 분은 스스로를 좀 점검해서 그중 하나만 걸려도 나서지 않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그게 바로 입시, 병역, 그리고 부동산이거든요. 사실 대학 입시 관련돼서 고통 안 받은 국민이 없고 병역 관련돼서 고생 안 해본 국민들이 없고 가족 중에 군대를 보내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3가지를 골고루 다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장관직을 수락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그 청문회 답변 보면서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이해운 후보자의 사돈댁. 정말 그 답변 보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돈댁 진짜 갑자기 파경 이 얘기를 형이 누군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주변에서는 이거는 정말 좀 뭔가 인정적으로도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청문회는 저는 꼭 열렸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라도 열린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직접 들으실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영린과 가까운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그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은 후보자가 뭐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지를 저는 국민들께 들려드릴 기회는 반드시 제공하는 게 국회의 의무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온 해명들이 뭐 앞서서도 얘기 나왔지만 갑자기 뭐 아들의 뭐 혼인 생활에 대한 얘기, 뭐 발병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울컥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저런 어쩌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드러내면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나름의 해명을 하려고 준비는 했던 것 같고 나름의 여러 가지 대답을 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점 더 멀어졌던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 태도면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답변 부분이나 그 뭐 부동산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끌어내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직자로서의 좀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라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고 청문회에서도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정격 합당 제안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28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반발 설명을 냈고 특히 이현주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여러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 정 대표를 향해서 이 대통령 팔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CBS 인터뷰에서도 당의 이해와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다. 이 합당이. 노선과 국정에 대한 파장에 대해 논의를 먼저 하고 의총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를 거친 뒤에 제안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된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조금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정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당내 구성원들이 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좀 놀라시기는 했고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어차피 가는 길이 같고 언젠가는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 나오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만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의 명분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자라는 취지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명분에 반대하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분은 너무나 확실한데 다만 이 절차나 과정 속에서 좀 소통이나 조율이 좀 부족했다, 거칠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최고위원들의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부로서는 그리고 대표로서는 일단 이 합당에 대해서 제안을 한 수준이니까 당 내부의 당원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많은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경청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 당이 당명 공모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당명을 조국민주당 줄여서 조민당이라 하면 어떨까라는 아니요, 당명은 안 바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조민당이 어떨까 하는 그냥 저 건의를 좀 해보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정청래 대표 측이 실리를 챙겨가긴 했습니다. 근데 득표율은 소위 말해 친명계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약간 불안한 승리. 득표율에서 밀린 승리를 한 거죠.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득표율을 좀 올릴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이 작년에 총선 끝나고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라고 굉장히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네. 그 공연장에서 김어준 씨가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이 되게 재밌어요. 이 김어준 씨가 공연을 하고 그 자리에 누가 오냐? 정청래 대표, 당시 정청래 의원이 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왔습니다. 근데 누가 안 왔냐? 그 자리에 박찬대 의원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 합당은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 그리고 탁현민 씨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의 부활 이를 통한 진정한 명청 교체를 이뤄 나가려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문 어게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전은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아주 격렬하게 붙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이 DNA 발언이 좀 나와서 이제 조국 대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게 본심과 관계없이 당명구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걸 두고 뭐 외부에서는 벌써부터 삐걱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분석도 주시는데 뭐 삐걱인다라기보다는 뭐 각자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양 당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각 당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도 일단 우선순위로 먼저 해내가야 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절차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조국혁신당과 어떤 모양으로 합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그리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DNA라는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뭐 조국혁신당이 뭐 지분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DNA가 보존된다 이 얘기는 합당을 해도 뭔가 자신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부분처럼 들린다면 이게 또 뭔가 합당을 앞두고 뭐 정당 간에 뭐 지분 얘기가 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좀 피로해 보이는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들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올 논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승래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DNA가 뭐 잘 섞여야 된다 이런 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뭐 합당이 되면 당연히 이 DNA가 함께 서로 잘 섞여서 서로 시너지가 나야지 합당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안 나면 뭐 합당을 왜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합당을 통해서 정말 지방선거 압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조심스레 오가는 것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각 당의 내부 절차, 그 내부 의견 수렴 그리고 절차 진행 이런 것부터가 조금 더 선행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일각에서는 DNA가 그렇게 많이 달랐나?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민주당 내에 어떤 노선 투쟁 개파 갈등은 뭐 우리 당도 지금 그런 게 드러나고는 있지만 우리 당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나눠 먹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구조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짜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좀 희망을 가졌던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으로 국민들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졌던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천 시스템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밥을 다 지어놨는데 그 밥을 박찬대 대표가 먹질 못하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친명 쪽에서는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친청 쪽에서 절대 친청이지만 또 제가 보기엔 친문 쪽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결코 이걸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좀 드러났던 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어준 씨와 김민석 총리 간의 신경전이 있었죠. 바로 서울시장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신경전에서 지금 이미 삿바 싸움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삿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김민석 총리에게 그렇게 막 유리해 보이는 그런 조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김어준 씨는 이에 대해서 그 정도 지위에 있으면은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오히려 이걸 받아쳤죠. 이게 같은 당내 어떤 지지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김민석 총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경선에 충분히 나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쳤을 때 김민석 총리에게 상처를 주기에도 아니면 서울시장 쪽으로 몰아버리기에도 좋겠다 싶으니까 김어준 씨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사실 뭐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해석들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내부에서 보면 좀 과한 해석들이 너무 많고 또 정치는 물론 상상력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상상력들이 지금 지나치게 들어가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현상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합당을 제안을 해서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물론 서로 간에 또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선거가 몇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실 정치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역학관계, 이해관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합당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 양 당 간에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하고 뭐 내려놓고 서로 간에 양보도 하고 또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셨지만 합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명분이 서로가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과정도 사실상 건강하게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제주도에서 지지자 모임이죠. 청솔 포럼의 출범식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게 청솔 포럼이 이른바 약간 팬클럽 성격이잖아요, 정 대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에서 일부 최고위 의원들이 반발해서 긴급 기자회견도 내고 이 사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은 또 개인 팬클럽 출범식에 참석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리고 좀 당내 예민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모임을 하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러면 또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또 언제 하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뭐 움직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과한 정치적인 해석이나 상상력을 덧붙일 필요는 없고 지금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의 뭐 자신의 모임 뭐 출범식이 있으니까 그걸 참석한 것 뿐인데 이거를 뭐 당내 지금 뭐 1인 1표제라든지 합당 제한이라든지 이것까지 연결을 지어서 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방송 패널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재작년에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내내 힘들었던 게 그놈의 윤안 갈등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명청 교체기, 명청 대전이 지금 민주당 패널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뭔가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대표는 확실히 자신의 세력을 지금 구축하면서 확실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면서 확실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재 그 여권의 그 주류죠. 어찌 보면 주류 세력들에게 상당한 그 자극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예전에 윤안 갈등 이상의 팽팽함이 느껴집니다. 네.